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 박재환 이사장님, 한반도 선진화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 한동대에서 왔습니다. 한동대가 갑자기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간 TV 방송에 거의 전면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까지 저도 복구 작업에 한참 하다가 이제 연구실 정리하고 그러다가 지금 어젯밤 기차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집은 또 서울에 제처랑 애는 서울에 있어서요. 주말에 주로 올라오는데 공교롭게도 갑자기 이제 그런 지진이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와서 그동안은 이제 좀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하나 감사를 드릴 게 저희 한동대학이 그러니까 지진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한 1.4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진원지에서 주변 건물들 중에는 가장 대규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 시설인 거죠. 그날 지진이 일어난 11월 15일 당일날 저희 학교에 4,0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단 2명의 학생만 찰과상을 입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일부 좀 외장대가 이제 떨어져서 파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사람이 안 다쳤다라는 거, 인명피해가 없다라는 것만 해도 저희 학교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랑 지난주까지 지금 이번 주 말까지 복구 작업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지진이라는 거 저도 처음 겪어봤는데 다시 겪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좀 무시무시한 경험입니다. 이번에 특히 지진이 이렇게만 흔들린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약간 무슨 놀이기구에 이렇게 통한 애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건물에 층계를 올라가다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학생들이나 일부 교직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가 좀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포항 지역이랑 경주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진이 일어날 만한 지역은 아니라고 전문가의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한국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잠깐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이사장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지진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이 북한 핵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좀 철저하게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 저희가 사실 지난 9월에 경주 지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학교에서 한 4번 정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매뉴얼도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생존 그런 것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대피 훈련을 한 거랑 대피 훈련을 하지 않은 거랑의 차이가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핵이라는 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이 핵을 저는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한 명의 결정에 의해서 정말 저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처음에 그 주제를 받았을 때 한국의 주변 사강 외교, 특히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 모색이라는 제목을 주시면서 준비를 해보라고 하셔갖고 제가 사실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이랑 몇 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건 제가 적임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금 이게 워낙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이 위중하고 시급하고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떤 새로운 혁신과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부터 결국은 이제 이쪽 주변 사강을 통해서 그냥 핵 문제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95년부터 국방부 산하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8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로 간 지는 지금 5년이 됐고요. 그래서 주로 연구했던 분야가 이제 한미 동맹 분야를 연구를 했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95년부터 북한 핵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연구 분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제가 좀 고민했던 것들, 그런 것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 사강, 그 중에도 미국과 중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대외 전략과 대북 정책이고요. 처음에 이제 아마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국을 연구를 계속해온 연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지금같이 이렇게 미국에 대한 연구가 더 절실히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경우는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했던 뭐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거를 제가 쭉 보면 거의 모든 게 트럼프로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식으로 다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외 정책,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연구를 할 주요 대상이 중국을 많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을 많이 했는데 지금 북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은 너무 명확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뭐 어저께 다시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런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랑 다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 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외 정책, 대북 정책,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쪽 분야를 전공하다 보니까 최근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네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한국에서 전쟁 납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전문가들도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고 뭐 일반인들, 학생들도 다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른바 이제 원칙 현실주의라는 새로운 그 일종의 용어를 갖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용어의 핵심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죠. 그 트럼프가 선거 때 내내 얘기하고 있고 한국에 방문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정책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냥 단순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도 자국 우선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국가의 우선적으로 이익을 추구해라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과의 관계고 제가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제 이번 아마 다음 달부터 시작돼서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뭐 일본, 독일, 나토에는 들과 같이 이제 미국의 최대 우방국의 그 방위비 분담을 당연히 역할을 늘려라라는 그런 압박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정책 기조는 어쨌든 미국의 이해를 지금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적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이라고 한 것이 아직 공식화된 아시아 전략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아주 주요 포스트들 중에도 아직 빈 곳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마 이번 올해 내년 초 정도에는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로서는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들 그리고 일부 나온 그런 정책들을 모아서 지금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북한 정책을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시아 방문을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한 3가지 정도의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가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역대 미국 어떤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의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의지만 강력할 뿐만 아니라 가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비핵화를 이루려고 현재까지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에 그 미국 대선 기간 도중에 제가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미국 대선을 보니까 좀 갑갑하더라고요. 이 힐러리와 트럼프의 두 인물이 워낙 또 결점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둘 중에 누가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되고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해결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민했는데 저는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힐러리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그 대선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성도 암시하는 등 그런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을 해서 이 트럼프보다는 힐러리가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된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힐러리가 됐으면 힐러리의 정책은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처럼 길게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분이면 그 정책이 딱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전달이 될 만큼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전 트럼프가 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벌써 2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사실은 다 해봤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근데 그럼에도 이 김정은의 이 핵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이 박스에서 나가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바로 적임자가 트럼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말하는 군사적인 옵션 뭐 오늘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따져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분석을 하면서 생각 고민을 하는 사람도 근데도 쓰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북한의 입장에 제가 우려하면 뭐 김정은도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북한에 대한 적지 않은 압박과 압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오히려 이 북한 핵 문제의 이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북한 핵 문제라는 건 저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단 간의 결판이 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68년 이후에 이른바 비확산 체제라고 미국이 만들어 놓고 뭐 중국도 동의한 5개 국가만 핵을 보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불인정한 그 체제를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서 넘어갈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68년부터 이루어졌던 이런 국제사회의 질서와 규범이 깨지는 것을 그냥 둘 것이냐, 미국이. 아니면 김정은을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25년 동안 질질질질 끌어왔던 이 어려운 문제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양당 간의 해결이 나야 되는, 결판이 나야 되는 그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김정은이 화성 15형이라고 얘기를 명명을 했죠. 그래서 장거리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핵 능력을 보유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미국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아 순방을 했고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75일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했고 물밑으로 상당한 작업들이 됐었는데 그 작업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보낸 그 분명한 정책의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비핵화다. 단순히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너희와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낸 거고요. 결국은 김정은이 그 사인을 받고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나중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핵화를 추구할 것인지 단순히 핵과 미사일의 동결을 추구할 것인지 굉장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오히려 김정은이 저는 어제 화성 15형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아시아 방문에서도 나타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 특히 이란 핵 협상 자체를 지금 인증을 거부를 했죠. 뭐 그거에 대한 또 나름대로 함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의 핵 문제도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결국 이란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강력한 미국 내 국내법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핵 합의의 인증도 거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단순한 핵 미사일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추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계속 현재까지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린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정책으로 지금 이제 일부 드러나는 모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좀 드러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초에 아시아 방문을 하기 전에 미국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인 맥 메스터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방문의 목적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가 북한 비핵화고 두 번째가 이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텀이, 이 용어 자체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단어가 될 수 있고 또 특히 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일본의 아베 신조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심 국가로 4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의 지역에 위치한 미국의 동맹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죠. 1차적으로 한국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것에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공식화하고 이 정책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겠죠. 미국 쪽과 함께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라인 바깥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제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드를 놓고 볼 때도 저도 많이 속이 상하고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볼 때는 중국의 본색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처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지금 그 중국 관광객이 없을 때 제주도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제주도를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즐기고 왔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래도 명동거리를 보면 썰렁한 것들을 보면 또 가슴도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을 그래도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배제할 수는 없죠. 특히 북한 핵 문제에 여전히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는 거길 더 넘어서 우리 산준화 재단에서 늘 얘기하는 통일에 대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아베 신조가 얘기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아베 신조가 이것을 처음 얘기한 게 제가 좀 불편한 게 2006년에 아베 신조 수상이 직접 쓴 저서에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저서를 제가 다른 보지는 못했고 발췌본을 좀 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관용의 민족이다. 일본의 민족성 정책 자체가 굉장히 관용적이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자신들은 태평양 전쟁 같은 것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게 아니고 남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민족이고 전쟁을 원치 않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아베 신조의 세계관과 또 역사적인 해석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처음 이제 이 열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작년 케냐에서 아베 신조 수상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이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피보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든지 그런 전략을 대체하는 형태로 이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아 방문 때 아마 이 전략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만약 이 전략이 생긴다면 이것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가 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이 선택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적인 이해 추구죠. 이거는 말씀드린 자국 우선주의니까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정상회담 때 또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였고요.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 내내 아마 지속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생각의 가장 핵심은
결국 미국 국내 정치, 자신을 지지해줬던 유권자들의 그런 표심이죠. 본인의 재선의 생각이 있다라면 그 유권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강력히 추구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습니다. 뭐 38%, 7%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역대 지난 70년간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스캔들도 지금 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을 할 때도 이런 국내 유권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이런 굉장히 위협에 같이 하는 동맹국이 자꾸만 경제 문제를 해서 우리 팔을 비틀까? 팔을 계속 비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하는 바탕 위에 이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FTA도 뭐 결국은 제약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11월 5일 아시아 순방 전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북한 문제 해결이 이번 아시안 순방의 큰 목표지만 더 큰 목표는 공정한 무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미국 국내 유권자들을 향해서 한 소리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과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공식 정책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가 됐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른바 이제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하겠다.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 압박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하는데 기본적인 정책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정책 원칙은 군사적인 옵션은 배제가 되고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수차례 이른바 4노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북한의 정권 교체 안 하겠다,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겠다, 한반도 통일 가속화하겠다,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진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정책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또 맥메스터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정책 정책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이 미국의 대북의 이 비핵화 정책에 군사적인 옵션도 좀 공식화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는 우리 전문 교수님들도 와 계시는데 중국은 계속 제가 이번 달 초에도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가서 중국의 관료들이랑 그쪽에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이랑 좀 비공개 회의를 하고 왔는데 매번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불편한 게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저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단어의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는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거의 마침표가 딱 찍히죠.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중국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중국의 모든 매체라든지 중국의 관료든지 심지어 중국의 학자들조차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죠. 이번 회의에 가서도 제가 좀 못 참고 또 얘기를 좀 했는데 왜 계속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이 한국과 미국과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 너희 그거 생각 안 해봤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 우산을 제공해준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한 번도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미국의 그 공식적인 핵 정책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이 해구산을 비롯해서 핵 관련 공약과 핵 관련된 여러 가지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그런 것도 다 중단하고 그것도 다 그만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된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단어 하나만. 여전히 그거 갖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가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그럼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의 해구산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걸 좀 제도적으로 더 긴밀하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걷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놓인 선택은, 저는 한반도의 핵 무장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저는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무산 공약과 확장 억제 공약을 철회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한반도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중국은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한반도 대북 정책은 여전히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제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른바 쌍중단과 쌍궤 병행이라는 것을 중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중대 발표라고 해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하나가 드디어 중국이 쌍중단을 포기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쌍중단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대신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문모 교수님은 이거 스케일링 다운한다, 축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한테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서 외교부에서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여전히 쌍중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쌍중단과 쌍궤 병행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쌍중단이라는 것을 지금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과 북한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우려가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시는 거로 제가 확신합니다만, 한국의 일부 언론이나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북한의 핵 문제가 마치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저게 미국을 향해 가는 거니까 마치 객관적으로 우리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냐, 약간 옆에 서서 저건 미국과 북한의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당사자죠. 이 최악의 상황을 만약 선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라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김정은이 뭔가 군사적인 옵션을 고려한다면 미국을 때리겠습니까? 한국을 때리겠습니까? 한국을 때리죠. 우리가 당사자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제3자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쌍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북한도 계속 제가 자료를 추적을 하면서 적어놨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얘기한 게 11월 21일 날 북한 태국 북한 대사 문성모라는 사람이, 협상은 미국이 대북 공격 계획을 철회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아주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만 자신들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쌍중단은 자기네들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 입장은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쌍중단 할 수 없다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정부에서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에서 지난번 국감 때 대정부 질문에 계속 쌍중단을 얘기를 했고, 또 정말 안타깝게도 특보의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방침과 정부 여당과 또 그 정부에 있는 인사들 간의 엇박자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에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정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쌍중단과 쌍계 병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이른바 3단계 북한 해법이라는 것을 두 명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1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쌍중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고, 2단계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해체, 그리고 3단계가 다일사협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체제 등이다라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2단계, 3단계를 보시면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대처한 후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겠다. 이건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북한이 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는지. 저게 평화협정으로 대체가 되면 틀림없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연합사를 해체하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연합사 자체가 정전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니까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주된 이유가 북한의 위협인데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니까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논리적인 귀결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주장하면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늘 그렇게 지난 70년간, 45년 이후에, 53년 이후에 주장을 해왔으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한국에서 그 주장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합의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죠. 정전협정, 평화협정의 3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다자협정을 통해서 무슨 협정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확실히 검증이 가능하고 이른바 완전하고 CBD라는 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북 정책을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미국이 진짜 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선제 타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력 시위와 또 하나는 실제 타격이죠. 무력 시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죠. 11월 초에 항모 전단 3개 전단이 한반도에 와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항모 전단이 3개가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04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을 할 때도 그랬고 아프간 전쟁을 시작을 할 때도 그랬고 미국의 전쟁 개시는 항모 전단 3개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라크 전쟁 때는 항모 전단이 5개까지 왔죠. 하지만 3개가 모인다는 것은 일단 전쟁을 진짜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본 여건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작전 계획을 짜는데 그 작전 계획 안에 있습니다. 3개 정도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작동을 했죠. 그만큼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의 무력 시위죠. 근데 실질적인 군사적으로 북한을 때린 건 아니니까. 무력 시위의 한계는 말 그대로 시위에 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위를 해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게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5년간 우리가 무력 시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 북한이 무슨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미국의 전략 자산 없고 한미 연합훈련했고 한미 일 공동훈련까지도 했고, 그래봤자 뭐 합니까? 한번 김정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무력 시위를 한반도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는 핵을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 시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건 훈련 차원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놔야 유사시에 혹시라도 있을 북한의 그런 공격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이거 자체가 북한의 핵 의지를 꺾거나 핵 개발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남은 것이 이제 실제 북한을 때리는 실제 타격입니다. 이 실제 타격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 타격. 그렇죠. 이게 좀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선제 타격과 예방 타격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선제 타격을 막는다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선제 타격은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성 15형을 개활지, 평양에 30km 떨어진 개활지에서 쐈거든요. 이제 제일 그보다 적절한 예는 9월 15일 날 화성 12형을 순안공항에서 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순안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포공항 같은 거거든요. 거기 활주로에서 다 보이는 데서 내렸습니다. 보이는 데서 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 다 보고 있었죠. 근데 이동형 발사 차량이 쭉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쏘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게 선제 타격이거든요. 선제 타격입니다. 근데 그것의 조건은 이 미사일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안에 핵탄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경우에 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자위권 아닙니까? 적이 우리를 분명히 공격하는데 그럼 우리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때리는 것, 그것은 국제법에서 허용한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순안공항에서 쏘고 어제 쏜 것도 마찬가지에 이게 쏜다고 이렇게 올린다고 첫째는 그 안에 핵탄두가 있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디로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저께 정말 한미일이 잘 파악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거 북한이 보여주기 위해서 쏜 거거든요. 미국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이 쏠 때는 정말로 만약 기술적으로 쏜다면 기만활동을 합니다. 이런 정보와 같은 것들을 막 흘리고요. 여기저기서 움직임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어디서 쏘요. 그리고 우리가 파악이 사실은 힘듭니다. 그리고 선제 타격의 조건은 30분 룰이거든요. 첫째, 탐지하는데 5분, 탐지 식별에 5분, 그리고 결심하는데 5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타격 무기를 통해서 타격하는데 그게 30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대전에서 이것이 시행되거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이만큼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예방 타격인데요. 어제 대통령이 만약 말을 했다면 예방 타격이 더 맞는 표현이죠.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핵 관련 시설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미사일 관련 시설들을 다 없애버리면 위협의 원천이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이상 위협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방 타격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영변에만 핵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의 그 비밀 핵 시설이 산재해 있고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900기에서 1000기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동형 미사일 차량, 요즘 북한이 맨날 갖고 다니고 있는데 그게 200기 정도 있습니다. 그걸 파괴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저희가 모른다는 거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해야죠. 예방 타격이 아니라 예방 전쟁이 되는 겁니다. 2004년에 조지 W 부시가 이라크를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방 전쟁이었거든요.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걸로 판명이 돼서 어쨌든 독재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미국한테 안전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했던 것이 바로 예방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북한의 위협을 원천을 없앤다는 것은 타격이 아니라 전쟁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전쟁을 할 수는 없죠. 그건 트럼프도 할 수 없고 한국도 할 수 없고 미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전면전을 상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옵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른바 참수작전이라는 거죠. 저는 그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참수라는 게 이 테러 단체들이 무고한 인질들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참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좀 자극적인 김정은을 결국 참수한다는데 국가가 쓸 표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는 꽤 됩니다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게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다. HBT라는 미국의 작전이고 오사마 빈 라덴을 2011년 제거할 때 했던 그런 작전이죠. 근데 결국은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의 또 문제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김정은의 위치 파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때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갔거든요. 파키스탄의 은둔지에.
근데 평양에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가는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보이죠. 평양이란 폐쇄적인, 북한이란 폐쇄적인 이 사회에 미군이 들어간다. 이거는 뭐 은밀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이 어떤 타격 자산을 해서 김정은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건데, 그것도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북한이 갖고 있는 지하 벙커라는 것이 60m에서 100m 밑에 지하 벙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은신처죠. 왜 60m냐면요, 지금 재래식 무기로 관통할 수 있는, 지하로 관통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60m라는 거는 재래식 무기로 관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아쉽게도 어저께 한국군이 이제 세계 육해 공군을 활용해서 6분 만에 타격을 했다 하는데, 그 타격의 효과성은 저는 좀 질문이 있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죠. 60m 밑으로, 결국 60m 밑이나 100m 밑에 지하 벙커를 뚫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정은을 제거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제거되고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무런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핵심적인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중국이 이번에 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니까 한국신보를 통해서 제 기억에 2번 정도 공식 입장,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8선 이북의 미군의 진주는 자기네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권 붕괴 추구하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중국이 개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에 한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작업을 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데,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흔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것이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은 연구자로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사용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그건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CNN에서 아예 그렇게 이제 제한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트럼프가 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우려가 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트럼프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도 같이 느끼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도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계속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을 하면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워싱턴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근데 저는 여전히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 어저께 화성 15형 나오니까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독자 제재에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독자 제재안에 반대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유엔에 다시 문제를 가져가고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중국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또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고 또 결국은 중국 국가의 정체성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1기가 출범하면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1기가 출범할 때 얘기했던 이른바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지난 100년간의 치욕적인 역사를 뒤로하고 중국이 다시 아시아와 세계 중심 국가로 서겠다.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북한, 특히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요한 북한을 중국이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이것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압박은 여기 정도까지다. 또 하나는 저는 한반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결국 김정은을 못 만났는데, 중국이 북한한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이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것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한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죠. 그럼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이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끝까지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정말 극단적으로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저는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은 체제 보장용으로 카다피와 후세인의 말로를 분명히 봤고요. 말씀드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for no를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CIA 국장 폼페이오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정권의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뭘 믿고 내가 핵을 포기하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3대 세습의 정통성이라는 게 김일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김정은은 김정일의 세 번째, 더군다나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제1교포, 그 순수한 백두혈통단이 제1교포의 차남이다라는 것이 정권의 정통성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남이도 죽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더 집착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업적, 자신의 정권의 어떤 기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미 대항국 압박용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결국 한미 동맹을 흔들고 뭐 그것을 적화 통일까지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가능하다면 원하는 그런 염두에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동맹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김정은의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한국의 대응 방안을 잠깐 제가 고민한 것들을 나누고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저께 화성 15형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그 김정은이 핵에 대한 실전 운영 능력, 핵 무력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을 막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오바마 행정부의 2012년 2.29 합의 이후에 4년의 시간을 저는 지금도 너무 뼈저리게 아파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때 저도 뭐 끊임없이 이게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방치다.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뭔가 정말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을 다 놓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란의 핵 합의에 받고 또 다른 2.29 합의 이후의 경험들로 인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지 못했죠. 그 4년의 시간이 우리는 이미 놓쳐버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와서 뭐 2371과 2375 강력한 제재 결량이 그때 4년 전에만 통과됐어도 북한이 여기까지 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종착점이 눈앞에 보이고 끝장을 내겠다. 바로 이 앞에 남아있거든요. 한미 정보 당국에서 빠르면 6개월, 늦어도 2년 안에는, 근데 어제 화성 15형 좀 분석을 해야겠지만 거의 북한이 원하는 그만큼의 단계는 올랐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다 넘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저는 북한이 이미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것은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거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 능력은 충분히 가능해요. 스커드 같은 거예요. 물론 뭐 북한이 말한 것처럼 대형화, 계속 다종화해서 정량화해서 계속 규격화해갖고 대량으로 생산을 못할 수 있더라도 최소한 몇 개의 핵탄두를 좀 만들어서 한국을 향해 대충 쏘아보낼 만한 능력은 스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두 무게가 무거워도 날려보낼 수 있거든요. 사거리를 줄이면은 그만큼 탄두 무게가 탄두가 중량이 큰 것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대해서 공격 능력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는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북한은 사실상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디팩터 핵 보유국이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어저께 15형을 발사하고 김정은이 얘기하기에 핵 무력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북한이 사실 카드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대북 압박과 제재가 계속 강력히 부과가 되니까 자기네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핵 미사일 실험의 동결만 발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10중 8구 한국은 당연히 대화 시작하자 할 거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조금 고민을 하겠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그 다음. 저는 그 다음이 걱정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도 그렇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발사에 반대하고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가 되는데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단순한 동결만 발표해버려도 이제 더 이상 압박과 제재는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나올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거고요. 이미 평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과연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잘 협조해서 공조해서 갈 건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미사일 동결만 갖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한미가 공조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 들어가는데 2라운드가 훨씬 더 이 두 번째 국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미 공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한미 간의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빨리 한미 간의 그 공조체제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군사적 대응 조치는 제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결론은 부분인데 저는 결론이 좀 암울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을 억제했다는 것은 결국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제부터는 좀 긴 호흡을 갖고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앞에 지금 있어서 제가 군사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군사적인 문제니까. 북한이 혹시라도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거기에 전력 질주를 하고 거기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풀릴 것이냐. 뭐 우리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핵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핵 동결 입구로는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동결 하겠다 하면은 입구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비핵화 출구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을 대상으로 우리는 군사적인 대응을 하면서 좀 긴 호흡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운전대론이죠. 운전석론이라고 하는 저는 그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한반도 문제에 지금 운전석에는 김정은이 앉아있죠. 김정은이 앉아서 지금 어저께 같이 악셀에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면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실험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핵 미사일 실험 동결할 브레이크 밟으면 김정은이 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정은을 운전석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 우리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입장 다르고 중국 입장 다르고 다 입장이 다릅니다. 한국이 명확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변국의 이런 협력과 또 주변국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간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좀 말씀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듣고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